우리 어른들이 괜찮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괜찮아. 방황해도 괜찮아. 이거죠. 또 여러분 친구도 위로하면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기라 참 쉽지가 않아요. 왜? 마음가짐만 하는 건 쉬운데 이 사회가 그렇게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말로만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괜찮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가 괜찮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우리 괜찮아요. 그런 사회를 보여준 게 덴마크 사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강의하러 갑니다.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저는 대선 결과를 보고 대선 저도 표를 행사하긴 했는데 제가 찍은 후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상당수의 많은 시민들이 좌절하고 이민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할까? 왜 우리가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뽑으려고 할까? 왜 우리는 이런 NGO를 만들어서 뭔가를 할까? 왜 언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 최종적인 목표는 더 괜찮은 사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의 또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면 그 사회 개개 구성원들이 그래요,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답을 각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최종이라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목표도 아니고 시스템이 목표도 아니고 최종적인 것은 개개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저 괜찮게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어른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도 보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걱정거리와 불안거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러면 이 지구상 어딘가에 최종적으로 그래요, 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그런 사회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런 것일까? 그런 사회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그런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그런 사회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어쩌면 저를 힐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절망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힐링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덴마크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와서 가보기 시작했죠. 여러분부터 얘기하면 덴마크로 이민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 우리 안에 덴마크를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곳곳에 덴마크가 있습니다. 자, 아까 영상을 보면서 6가지의 가치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6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지금 제가 덴마크는 얼마나 아름답고 덴마크는 땅이 얼마고 덴마크는 어떻게 생겼으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행복하다고 답할까? 어떤 가치에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답할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덴마크 이런 나라. 위에 스웨덴이 있고 노르웨이가 있고 밑에는 독일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유엔이 행복 보고서를 만드는데 지난 2년 연속 1위를 했어요. 주관적 만족뿐만 아니라 객관적 만족도 했어요. 즉 얼마만큼 잘 사느냐 이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기는 5만 5천 달러라고 하는데 6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배가 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조사한 신뢰지수, 여기 덴마크가 1위로 나왔습니다. 기대 수명 좋고요, 사회복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에 여행 가려면 좀 챙겨가셔야 돼요. 프랑스, 영국보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제가 3차례 덴마크를 갔어요. 3번째 여행 때는 한 겨울에 갔는데
이때는 코펜하겐에만 머물지 말고 전국을 한번 돌아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빌렸어요. 독일 차를 빌려가지고 독일에서부터 국경을 넘어갔는데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직원을 많이 못 데리고 왔어요. 단 한 명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사장인데 그 직원이 운전을 못해요. 제가 사장님을 모시고 1,500km 열흘간 이렇게 달렸는데 독일 차인데 독일은 대세가 아직도 수동차거든요. 수동차. 그래야 연비도 좋고 튼튼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편리한 걸 추구한 사람들인가봐. 지금 자동이 대세죠? 20년째 자동.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동으로 갔어. 근데 내비게이션을 틀었더니 영어야. 표지판은 대만큼 나고 눈은 넣고 또 직원님은 잘 모셔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서 했는데 이때 그럼 세 번째 여행은 왜 하필 이 추운 1월달에 갔느냐 이 질문을 갖고 갔어요. 덴마크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1년에 볕들 날이 50일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1월달.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데 이 사람들은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이 질문을 갖고 갔어요. 그때 진짜로 이 열흘 동안 제가 햇볕을 30분 봤어요. 30분. 그러면서 이제 만난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행복하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해가 없으니까 대신 옆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고요. 당신이 있어서 아름다운 얼굴. 오그라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 기회에. 괜찮아?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6가지의 가치를 발견했고요. 제가 오늘 이제 3달 20일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강의인데 이 어쩌면 되게 똑같은 강의 반복할 수 있잖아요. 지겨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했을까? 비결은 매번 강의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강의는 6가지 가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를 다 못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눈빛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주로 제가 이제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 이렇게 대상을 할 때는 1번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대부분 학교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오늘 되게 젊으신 분들이 의미를 많이 하네. 여기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지 상당히 애매하게 합니다. 자 학부모 한번 쳐다보실래요? 학부모 네, 30분밖에 안 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게 첫 번째인데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예, 어느 정도 스스로 선택하고 있나요? 또 어느 정도 이 업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 앞에 좀 불이 꺼질 수 있나? 요 앞부분만? 예. 이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태도인데요. 벌써 수업 듣는 태도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누가 제일 자유롭냐면 얘가 자유롭지만 얘가 제일 자유롭다. 완전히 들어놓여 있는.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 교육만 했죠.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거나 하면서 이제 인생을 논해요. 근데 저기는 그런 구분이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의 목표는 인생학이에요. 인생학. 근데 이게 우리는 주로 이런 거 어디서 해요? 대안학교에서 지금 해요. 근데 거기는 대안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구분이 없어요. 제가 대부분의 학교를 찾아갔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잘 얘기 안 해요. 공통점을 얘기하는데 그 공통점이 1번이야. 2번은 성적보다 협동하는 걸 중시해요. 제가 부산의 금명여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강의 요청이 오면 이런 식으로 강의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의해보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강의 요청이 오면은 책을 다 읽고 토론합니다. 토론.
왜냐면 덴마크 교육이 자기 주도식 토론이니까 토론합시다. 이렇게 한 곳만 제가 강의 가요. 근데 그 중에 부산 금명여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학생이 나와서 국어학을 읽는데 얘가 있다가 훌쩍거렸어. 그러니까 다른 애도 그냥 훌쩍거리고 진도가 안 나왔어. 뭔 얘기를 했냐면 얘가 국어학을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전부 1등급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냐.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우리 학교 문화는 성적이 있어. 너 몇 등급이야 이번에? 이런 식으로. 그게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선생, 교장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인이 된다. 학교 운영의 주인이 된다. 이건 중요해요. 이분이 교장선생님이야. 교장선생님. 우리는 이 4명 중에 누가 제일 소외되는 것 같아요? 학생, 학부모, 선생, 교장. 학생이 아무래도 소외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별의별 사람을 다 이번에 만나봤는데 교장 선생님들만 수업할 때도 꽤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들 자기가 제일 소외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선생님들하고 회식하는데 아무도 내 입장을 안 줍니다. 근데 이 교장 선생님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도 차림새는 이렇지만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 평상시 옷차림이래요. 이 교장 선생님과 아까 그 교장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를 초등학교 때부터 느끼고 싶어요. 교실에서도 느끼고 싶어요. 그러려면 두렵지 않게 해줘야 돼요. 교실. 그 다음에 개인에게는 자존감을, 친구들 사이에게는 덤으로 함께 이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12,000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학부모였어요. 근데 이 학부모의 공통된 고민이 뭐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밝고 말을 잘하고 명랑했어. 중학교 올라가면서 어두워지더니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말을 수가 없었어. 이게 제일 근데 이게 학교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의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 아까 제가 우리 집에도 대학교 2학년 딸 고3 아들이 있었다고? 우리 고3 아들이 진짜 명랑하고 밝고 어렸을 때 얼마나 밝았냐?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 끝나고 목사가 설교한 다음에 뭐예요? 일일이 신도 퇴장하면 악수하죠? 우리 아들은 중학교 때 그 바로 옆에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일일이 악수했던 사람.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되게 어렵잖아요. 목사님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목사하고 놀고 이렇게 밝았던 아이란 말이죠.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어두워지더니 고등학교 되면 말이 없어져. 그래서 내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우리 아들하고 단둘이 식당에 가서 스파게티. 이게 제일 힘들었어. 대화가 필요한데 대화가 잘 없으니까. 덴마크 갔다 와서 많이 달라져서 상당히 좋아졌어. 내가 오늘 시간이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강의마다 달라요.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고. 3가지가 달라졌는데 첫째 아빠가 달라졌어. 둘째 사장님이 달라졌어. 셋째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이따가 차근차근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이 교실에 들어온 것을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학교의 모든 공간이 두렵지 않은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 교장 선생님 방을 사면 통유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졸고 있는지 손님 만나고 있는지 컴퓨터 하고 있는지 혼자 놀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어. 모든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그래서 내 방에 들어와서 함께 놀자.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만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라마. 어떤 사람은 있다고 들어. 청수담. 청수담번이 아니고 엄청 꾸준 들을 때 아니면 엄청 큰 상을 받을 때 교장 선생님 방에 들어가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진짜 와서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야. 네? 우리 이렇게 낙서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려가요, 불려가. 얘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들인데 이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빠는 대막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놀러 갔더니 내가 궁금했어.
덴마크 고등학생들은 행복지수가 얼마나 될까? 네 친구 불러와라 했더니 이 두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100분 토론을 시작하고 있네. 내가 사회자. 근데 15분 만에 토론을 중단시켰어. 왜? 너무나 말을 잘했어. 그래서 덴마크는 왜 행복사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말하지. 그래서 더 궁금한 게 생겼어. 토론 주제를 바꿨어. 니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생님과 부모 사이에 얘기할 때, 부모가 얘기할 때 협상을 하면서 합니다. 지시를 받습니다. 일이 가자가 아니라 그럼 손 들고 저리로 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 이유를 텐데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서 내일까지 해라 하면 저는 이틀 더 주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글쎄 제가 정신이 사납습니다. 하면서 협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우리는 인생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학교가 뭐냐면 정식 명칭은 애프터스쿨인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기숙형 학교로 가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자기의 취미를 쫓아서 즐겁게 놀아. 그러면서 인생을 살게. 어떻게? 1년에 4달은 이런 질문이 주어져. 당신이 35살이 되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근데 이 1년 동안 집을 떠나서 기숙형 학교로 가는데 전국에 이런 학교가 한 300개 되는데 그 중에는 유럽을 1년 내내 여행하면서 유럽의 역사와 전통을, 문화를 공부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숲속에서 지내면서 목공일을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음악, 노래 뭐 이런 학교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축구를 하는 아이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인생을 설계하자. 근데 내가 경희여 중에 이 독서 토론에 갔더니 한 학생이 나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왜냐면 나는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억지로 해야 하는 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1년을 딱 띄워가지고 완벽하게 지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하면서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가지치기. 그렇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났나요? 학교 갈 때 엄마가 깨워야 일어났나요? 어땠어요? 스스로? 아름다운 가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은 초등학생 말고 초등학생들은 빨리빨리 일어나요. 배가 고프니까. 중고등학생 중에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는 5%도 5%. 나머지 95%는 못 일어나요. 네. 내가 물어봤어 5%한테. 그 집은 왜 일어나는 거야? 매우 재밌는다고 그랬어. 상당한 부모들이 뭐라고 답했냐면은 엄마가 못 일어납니다. 아이가 지각할까봐 걱정돼서 혼자 끄떡끄떡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상당한 의미심장한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현대 엄마들이 너무 촘촘하게 개입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못 일어나요. 자기주도 역생활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학교에 가면 별로 그다지 재미나는 게 별로 안 기다리고 있어요. 재미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자존감을 유지시켜주는 일이 별로 안 해요. 왜? 토론대회 누가 나와요? 이미 토론을 잘하는 아이고. 반대항 축구대회는 누가 나가요? 이미 축구를 잘하는 아이고. 글짓기 대회는 누가 나가요? 이미 글짓기를 잘하는 아이고. 성적 우수상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성적 우수상 아이가. 근데 여기는 성적 우수상이 없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지금 못해도 이 일을 좋아하면 끼워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못해도 끼워준다. 좋아하면 끼워준다. 그래서 여기는 축구 전문 학교인데 이 교장선생님이야.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 점조이. 네? 교장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축구를 이미 잘하는 아이는 25%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엘리트 축구를 하는 거야. 나머지는 누구냐? 얘처럼 축구를 좋아하는데 지 몸으로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 쭈뼛쭈뼛해. 이런 애들을 불러다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감을. 네. 저도요 자존감을 학교에서 자존감이 상한 때가 중고등학교 때 몇 차례 있었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그 중에 하나는 수학 시간. 우리 수학 선생님 고등학교 수학 중학교 때까지 내가 수학을 따라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가 힘들죠. 우리 수학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칠판에다 문제를 쳐 그리고 5번 10번 나와서 풀어라 이런 사람. 근데 못 풀면 진짜 쪽팔리잖아요. 마치 공개 처형당하는 심정이에요. 이럴 때 내 자존감이 상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반대항 축구대회 하는데 나도 축구 끼고 싶은데 눈치를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만 다 하는 거야. 이때 또 이게 상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이번에 쓴 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책이어서 제가 제 저자 소개를 하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해봤어요. 왜냐면 저의 사생활을 적어놨어요. 저자 소개. 뭐라고 써놨냐면 성가대 베이스이고 교회 축구팀 회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얼마나 제가 한이 맺혔으면 축구에 한이 맺혔으면 저자 소개에 교회 축구팀 회장이라고 써놨겠어요? 근데 제가 반대항 축구대회에 뽑혀본 사람이 없는데 왜 지금 회장하고 있겠어? 이거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축구팀은 믿음으로 뽑아. 믿음. 어떤 믿음으로? 축구에 대한 믿음.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거에 대한 믿음으로 뽑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정작 하나는 못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가 끼워줬어요.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주고 친구들 몇 명 있어. 지금 3년 지났는데 상당히 잘한다. 이게 바로 우리 안의 덴마크야. 네? 지가 좋아하면 지금 못해도 끼워준다. 근데 얘네들이 왜 안정감을 가져요? 축구화를 신고 운동장에 가면 늘 출전이 보장된다는 걸 알아. 거기에서 안정감을 가져요. 출전이 안 될 수도 있으면 가는데 쪽팔리다 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가면 이제 다음부터는. 근데 우리는 룰을 정했어. 시스템을 만든 거야. 니들은 오면 반드시 1시간 이상 뛰게 해준다. 그랬더니 애들이 안정감을 갖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이유. 얘네들이 말을 잘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얘가 그래. 두 번째는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말문이 트였다는 거지. 그렇죠? 세 번째 이유는 시험 보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막 객관식, 주관식 쓰기잖아요, 주로. 여기는 말하기야. 시험의 대부분이 말하기. 근데 어떤 말하기? 교과서에 실린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말로 이야기하기. 자, 우리 사회에 과연 정의란 있는 것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네가 논술을 한번 구술해봐라 이러면은 책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학자나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학자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동네에서 체험한 거를 그거랑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는 이런 게 시험이더군요. 자, 안정. 두 번째 키워드.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에요. 약간 늙어 보이긴 한데 대학교 4학년이에요. 취업 준비생. 얘한테 내가 물어본 거야. 당신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표정으로 1분 동안 답을 못해. 내 걱정이 뭐지? 매우 어려워하고 있어. 그러다가 나온 게 두 가지. 하나는 덴마크의 날씨가 안 좋다. 또 하나는 자기가 담배 피워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왜 걱정이 없느냐? 일단 등록금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등록금 걱정을 대학생들이 상당히 합니다. 근데 대학생이 되면 월 120만 원씩 받고 다니.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고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교육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왜들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헌법 얘기를 하죠. 덴마크 헌법에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못하면 헌법의 권리를 침해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34만 명이 우리는 가난한 대학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34만 명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이번에 수능 본 학생들이 64만 명이야. 병원비가 없다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의사 선생님인데요. 의사 선생님. 모든 국민에게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주치의증이 발급이 되는데
이게 바로 주치의증이에요. 당신의 주치의는 누구입니다. 이런 주치의증이 배정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보험이 없더군요. 있기는 있지만 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는 암보험, 실손보험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험 설계사 아주머니 200분 모셔놓고 똑같은 거 하셨어요. 덴마크는 사보험이 없습니다. 그분이 싸해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토론하면서 결론을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결론을 했어요. 직장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겠죠? 모든 회사가 이렇지는 않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이 회사 얘기 들으면 아름다운 가게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마이뉴스 직원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우 전제 조건을 많이 들었어요. 이 회사는 덴마크에서 매우 좋은 회사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회사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집에서 평화로워야, 집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회사에서도 일을 잘한다.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집에서의 평화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도움을 줘요. 어떻게 도와주냐면 시간을 일단 배려, 시간을. 그래서 빨래 해야 되잖아요. 빨래거리를 회사로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퇴근할 때 빨아줘. 그다음에 동사무소 우체국 관리 막 있잖아요. 이걸 대행해 줘. 그다음에 일주일에 2차례는 테이크아웃으로 저녁을 해주더라고요. 공짜는 아니지만 매우 싸게 식구수대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집에 가서 밥할라 설거지할라 퍼져가지고 대화가 없으면 이것이 일하는 데도 지장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돌아다녔더니 노원구청에서 바로 실시했어요. 노원구청 김성환 구청장이죠. 내 책을 꼼꼼히 읽더니 그러면 우리도 반찬을 가게를 해주자. 근데 밥은 사전 여론조사를 했더니 너무 제각각이에요. 누구 집은 현미 먹고 밥은 알아서 하고 대신 반찬 그리고 자원장.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 근데 반찬이 시중에서 팔면 여기 반찬 가격이 많잖아요. 시중에서 팔면 10,000원 하는 걸 여기는 2,000원. 그다음에 노원구 식당에서 가장 솜씨가 있는 사람, 의지만 있는 사람 말고 솜씨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첫 주에 80명 신청했어요. 그 다음 주에 180명 신청. 세 번째 주에 제가 가가지고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이 신청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생각이 많아졌어. 덴마크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오마이뉴스 KBS처럼 월급도 많이 못 주는데 돈도 별로 없는데 빨래까지 빨아줘야 되는데 밥도 해줘야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월급이나 제대로 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행복한 직장이 돈으로 되는 것 말고 돈으로 안 써도 되는 것도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 학교에서 아까 뭘 배운다고 했어요? 개인에게는 자존감, 집단에게는 더불어 함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소외되지 않고 소통을 해줄 것인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새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막 모바일로 소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매우 다양한 소통, 그러니까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를 다 활용해서 소통하죠. 우리 같으면 지금 막 밴드나 카톡으로 해버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만 벽에다가 대답으로 붙여놓더라고요. 그런 거를 아직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메일로도 줘. 그러니까 모든 방법으로 해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돈 안 드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직원들이 직장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게 돈 들이는 것보다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소통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오마이뉴스 회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장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막 소통이 엄청 잘 될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전 직원 MT를 갔어. 물론 오마이뉴스는 엄청 좋은 회사야. 왜? 전 직원 MT를 주말에 가는 게 아니라 평일에 가. 인터넷 회사인데도 오래 깨우친 게 아니라 5년 전부터 그래. 우린 체육대회도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그럼 인턴십은 누가 만들까요?
우리는 모든 시민은 기자니까 시민 기자들 국가에서 기사를 써주잖아. 그러니까 100명 직원 중에 4명만 근무하면서 이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왜 했냐면 역시 문제 제기가 중요한 거야. 젊은 직원들 한두 명이 토요일 날 했더니 아니 우리 결혼식에도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토요일 날 체육대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돼. 주 5일 근무라는 것은 주 5일 하고 쉬어라는 얘기인데 회사 체육대회도 그럼 평일에 하자 해서 그렇게 지금 정착을 하고 있어요. 뭔 얘기 하려다가 오마이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소통이 잘 되냐 이거죠 오마이스는. 그러나 사장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또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야, 우리 직원들 MT를 갔는데 대부분 한 얘기가 20-30명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제일 소통도 잘 돼. 특별히 회의할 것도 없어. 그냥 저녁에 어딘가 골목에 가면 누가 술 먹고 있어. 그럼 한두 명 더 붙어. 여러 명 붙어. 10명 같이 술 먹고 있어. 그럼 그냥 총회가 되는 거야. 굳이 총회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이제 115명이 되다 보니까 국장 있지, 부장 있지, 뭐 있지. 너는 왜 국장하고 소통 안 하고 바로 위로 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관계망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잡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MT 갔을 때 2시간 모아가지고 사장만 앞에 앉혀놓고 사장 앞에 묻고 따지기 2시간 했어요. 그랬더니 온갖 불만이 막 쏟아졌어. 근데 이런 회사가 또 민주적인 회사겠죠? 이런 것조차도 없는 회사가 많잖아 우리나라에.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핵심적 사안도 바로 소통이에요. 소통. 과연 우리가 위의 비전을 다 공유하고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죠. 교실에서 개인에게는 자존감, 더불어 함께. 근데 더불어 함께가 그냥 살갑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떤 꿈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안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가 평등입니다. 택시기사와 의사가 함께 오른다. 이 택시기사 표정이 밝죠. 서울의 택시기사들은 대체로 어두워요.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좀 분위기를 밝게 해보려고 택시기사에게 인사말을 건넸는데 아무 답이 없어. 그때가 제일 당혹스럽죠. 식당 종업원이에요. 이분도 상당히 자신감과 자존감 이 얼굴에 서 있잖아요. 35년째 식당 종업원. 두 분 다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창회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동창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그랬잖아. 경험이 없고 학비 없고 굳이 큰 집 장만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격차가 그다지 크진 않아. 그 다음에 철학이 이미 딱 잡혀 있어. 이 택시기사가 그래요. 의사는 의사가 잘하는 것이 있고 택시기사는 택시기사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행복사회 규정을 이렇게 써요. 행복사회란 학생일 때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어른이 되어서는 동창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신뢰. 월급의 50%가 넘는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미 체험했으니까 혜택을. 그 다음에 정부가 내 세금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세금을 많이 내면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의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한국에서 오는 전 기자는 왜 아깝다고 생각할까? 세금을. 이미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 자, 당이 이렇게 많이 써요. 한 10서너 개 써요, 당이. 우리 요새 통진당 강제 해산시켜버렸지만 당이 이렇게 많이 써.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어떤 당도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과반수를 차지해본 당이 없어. 그러니까 늘 뭘 했을까요? 연정을 했겠죠. 연정. 색깔이 비슷한 당끼리 서로 연정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신뢰도 이제 형성이 됐겠죠. 레고 장난감 회사가 여기 이 데마크 회사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가봤더니 명함 주세요 했더니 명함이 어떻게 했어? 명함이 이거였어.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전화번호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조카가 레고하고 있으면 이렇게 아는 체 해보세요. 레고는 8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노사분규가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그럼 왜 노사분규가 없느냐? 아까 얘기했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사회에서 통한다.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회에서 통한다.
그래서 덴마크는 아예 법으로 뭐렇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직원이 35명 이상이면 직원 중에 직선으로 이사를 선발해요. 그러니까 직원 대표 이사를 선발해요. 이게 법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4년마다 총선하듯이 국회의원 총선하듯이 저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게 이제 축제야 축제. 이번에는 누구를 우리가 할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니까 조사분구가 더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미리미리 직원들이 다 아니까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분법은 가라, 두 마리 토끼는 잡는 것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우리가 평직원이 경영에 참여하고 이사에도 참여하는 직장인에게 매우 좋은 나라죠. 그럼 직장인에게 매우 좋은 나라는 뭐예요? 반대로 하면은 사장님은 좀 덜 안 좋은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사장님이 회사하기도 또 매우 좋은 나라. 왜냐면은 사장님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해요. 어떤 경우에? 사업상의 이유로는 사업이 안 됐을 때는 해고가 가능해요. 노조 탄압이나 이거 말고. 그럼 노조들이 왜 이걸 인정해 줬을까요? 서로 바꿔치기 한 거야. 서로 타협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조 결성률이 무려 70%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 가능한 거죠. 무려 70%니까. 그 다음에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 상황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정리해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무려 110년 전부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그래서 똑같은 조사에서 1위를 했어요. 직장인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 1위. 그 다음에 사장님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서로 이게 잘 안 어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 프렌들리,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 누구 얘기 같아요 이거? 이명박의 얘기 같잖아. 네? 그리고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런 얘기를 싫어해. 근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도 그렇죠. 자유와 평등. 왠지 평등을 강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유가 없을 것 같죠? 근데 이 나라 가봤더니 평등하니까 남의 눈치를 안 보고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어요. 네? 평등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웃, 의지할 수 있는 동네 친구가 있다. 네, 이거 동네 친구가 어디서 나오냐면 협동조합에서 나오더라고요. 전 국민의 약 50%가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저런 풍력 에너지 협동조합인데 여기는 신기한 게 덴마크의 에너지의 50%를 시민이 만들고 시민 자치, 내고장 에너지는 우리가 만든다.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협동조합, 풍력조합, 아파트 관리도 협동조합, 영화 보기도 협동조합.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이런 얘기가 생겼어. 서울역에서 KTX를 우연히 옆자리에 탔는데 부산역에서 내릴 때쯤 둘이 협동조합을 하나.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협동조합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협동조합법 4년 전인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야 이제 협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저기는 110년 됐는데 아예 협동조합 법이 없어. 왜? 이미 문화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게. 여기 이제 마을 공동체, 우리나라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많죠? 마을 공동체를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80%를 공동수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수입의 80% 공동수요. 그럼 엄청 또 자유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도 자기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아. 또 자기 직장도 그 동네에 있는 게 아니야. 막 밖에 다 있어. 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신기한 것은 100 몇 명이 사는데 마을 이장을 안 뽑았어. 왜? 모든 시민이 이장이다. 이런 뭔가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조사해 보사. 왜들 이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첫째,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좋은 것은 삼시세끼 다 먹는 게 그 동네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먹는 100% 생태 유기농. 그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아이들 키우는데. 다 덴마크 사람들인데 딱 한 사람 미국인이 살고 있어. 이 미국인은 1년째 살고 있어. 미국 공무원이.
왜 살고 있냐면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왜들 이렇게 사시는지.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연구한 것을 제가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사회 자체가 안정하고 평등한 사회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구제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도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위험 사회이고 불안 사회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도 좀 두려워.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해. 우리 대학생들이 경영학과 부전공을 드립다하고 고시 보려고 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겠죠. 교회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80%가 기독교 신자인데 교회가 텅텅 비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교회 다니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센지 알겠죠. 그 바쁜 덴마크 취재 과정에서도 일요일날 교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야. 아니 목사님 이 많은 기독교 신자는 어디로 다 갔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는 우리 교회 출석 인원 수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이 덴마크 사회에 실제로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요일날 출석 체크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뭐라고 쓰냐면 텅 빈 교회 꽉 찬 사회에 써놨어요. 우리는 교회 꽉 찬 교회 되게 많죠? 그러나 사회가 비어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있으면 부모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의사가 있고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는 누구냐면 나에게 일요일날 출석 체크 안 하지만 내 영혼이 갈급할 때 나의 정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 자전거의 천국이죠. 모든 도로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신호등도 있고 자전거 타는 문화도 있는데 이 한 장의 사진은 그 문화를 대변하고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른손을 들고 있죠?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우회전 신호.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의 경제활동 인구의 35%가 출퇴근을 자전거를 타고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도 이렇게 배우는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지도하고 있어요. 일일이 체크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못한다. 지금까지 제가 6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럼 이 사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회가 됐느냐? 원래 이런 땅이었는데 독일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쭈그라들었어. 이때 우리나라의 세월호 참사의 버금가는 충격을 받았어. 그보다 훨씬 더 셌겠죠? 근데 이때 이 전쟁을 왕이 주도했어. 그래서 왕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왕 대신 우리가 해보자. 시민이 나서보자 해서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고 첫 번째로 등장한 게 그룬투비의 교육혁명입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가 시민이 깨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청년학교. 이쪽은 대안학교입니다. 근데 이때 만든 이 대안학교가 너무 인기가 있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 정신이 그대로 현대 덴마크 초등학교, 중학교, 대안학교, 사립학교 모든 학교의 정신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의 핵심이 뭐였냐면 교육은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을 깨우치는 것도 아니요, 합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교육은 삶을 위한 교육, 깨어있는 평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 인생을 위한 교육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 이어져 와가지고 인생학교가 생긴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인생학교는 중학교 졸업하고 1년 과정이었죠.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6개월 과정이 있어.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직장생활 하다가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또 3개월짜리가 있어. 그러니까 인생 곳곳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6개월 과정이거든. 졸업장을 안 주죠. 우리는 방학 때 2박 3일 캠프만 가도 수료증 주는데 졸업장을 안 줘. 왜 그러냐 했더니 그룬투비 목사가 주지 말라고. 왜? 졸업장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졸업장은 여기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네 스스로, 당신 스스로 아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졸업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루트비는 마음의 밭을 갈았는데 생활 경제 속에서 밭을 간 게 이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이렇게 만들어서 낙농, 치즈, 버터 만드는 협동조합을 해서 표준화를 시켰더니 낙농국가 덴마크가 된 거야. 왜냐면 독일, 영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유명한 기념비인데 뭐라고 써놨냐면 1882년에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낙농 협동조합.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한 명의 농부가 하면 힘들었는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니 이뤄낼 수 있었다. 언제? 1932년에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50년간 한 다음에 이제 승리선언, 만세선언을 여기다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피땀이 어린 그 선언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에 가가지고 그 스토리를 듣고 이 앞에서 내가 묵념을 했어요. 묵념.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달가스의 국토개관이 있었는데 이 황무지의 나라를 개관한 사람 달가스 뭐 여러분 얘기 옛날에 들어봤을 때 아마 근데 이렇게 삽질을 했던 거예요. 이게 덴마크가 땅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땅이었는데 무려 30년 동안이나 삽질을 해댔더니 이렇게 됐어. 대단하죠? 근데 이거를 NGO가 있어. NGO가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 누가 있냐면 달가스와 그의 친구들이 시민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사람들 눈매 보세요. 하나같이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 제일 힘들어요, 이 중에? 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니들 이 땅을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겠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제대로 활용했어요. 어떻게? 이걸 만든 다음에 농사를 짓고 싶구나.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값싸게.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하고 싶으면 끼워주는 사회라고 그랬죠? 그거를 농지 개혁에서도 한 겁니다. 내 땅이 없어도 하고 싶으면 끼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농이 되었고 중산층이 되었고 현재 중소기업의 터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중간층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자, 공통점이 있어요. 시민이 주도했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비판의 자유와 상호 토론이 보장되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뿌린 대로 거뒀다. 근데 덴마크를 배우기가 우리 이미 90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일제시대에 나온 소설이에요. 상록수. 여기에도 우리가 덴마크를 배워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초의 이화 여대생이자 최초의 미국 유학간 여대생, 그래서 박사를 딴 사람이 김환란 총장이에요. 김환란 박사. 이 김환란 박사가 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환란 박사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 갔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배를 타고 덴마크 갔어. 그래서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이 뭐냐면 덴마크의 군특식 교육하고 우리의 서당의 교육을 비교한 게 김환란 박사의 박사 논문.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일제시대와 덴마크 정신은 같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상호토론, 비판의 자유, 스스로주의되는 거 이거인데 어떻게 일제시대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새마을운동할 때 다시 덴마크가 등장했어요. 이 사람이 그룬트비 목사예요. 네? 우리가 덴마크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막 이게 나와 있어. 근데 새마을운동은 덴마크의 2가지를 배웠는데 10가지를 배우지 못했어. 이 교과서를 누가 썼냐면요, 이 사람이 썼어.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무엇이 달랐길래 우리는 아직도 이 모양이니까? 그랬더니 2가지를 얘기했어. 하나는 덴마크는 철저히 아래로부터 위였다.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아래였다. 즉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2번째로는 덴마크는 철저히 농촌에서 시작했는데 농촌의 중요한 가치가 그대로 도시로 왔다. 도시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농촌에 더불어 함께가 어떻게 도시로 와서 어떻게 됐어요? 노동조합 결성률 80%의 나라가 됩니다. 협동조합 결성률 50%의 나라가 됩니다.
그 자기네라는 말로 자기네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조직화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의 노조 조직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5%밖에 안 돼요. 아니 5%가 아니에요. 10%. 여러분 삼성의 노조가 없었던 것은 다 알죠. 삼성이 노조 탄압을 해왔다는 것을.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이슈가 됐고 비판을 받았어. 어쩌면 삼성은 비판을 받을 만큼 받았어. 근데 여러분 최신식 기업인 네이버나 다음,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네이버의 다음은 노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네이버와 다음에 노조가 없는 비판 안 했나요? 네. 우리가 거기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에도 노조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유병헌 씨나 세월호 사장이 우리 사회 노조 교직 선수들이 한 50% 돼봐요. 그러면 그들도 당연히 결성하려고 했겠고 해줬겠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우리 사회에 10%밖에 결성이 안 되는데 굳이 아니 최신식 젊은 기업이 좋아하는 젊은 기업이라는 네이버와 다음도 노조가 없는데 왜 세월호에는 노조가 있어야 돼요? 이 한마디에 그냥 깨갱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문화가 있다. 결론은 뭐예요? 내일은 우리들의 오늘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나요? 예, 거기에 맨 마지막 나오는 노래가 투모로우 컴즈예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레미제라블. 제가 매우 좋아해서 저는 무려 4번이나 봤어요. 제가 레미제라블 가사와 노래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때 효과가 대단했어요. 제가 덴마크에 가는데 덴마크에 가면 무슨 언어로 취재를 할까요, 기자가? 영어로 취재. 왜? 덴마크 말을 통역을 하려면 하루에 80만 원 들어. 80만 원. 근데 덴마크 사람들은 대체로 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어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나를 2번째 취재 때 따라갔어. 근데 이 딸이 아빠의 영어에 감탄했어. 왜 감탄했냐면 아빠는 발음이 그렇게 후진데 왜 어떻게 통할 수 있냐. 그다음에 아빠가 사용하는 단어를 보니까 한 500단어 미만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 통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나는 절실했어. 절실했어. 내가 이 취재가 나에게 매우 절실하다. 자, 레미제라블에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절실해요? 안 절실해요? 하나같이 절실해. 그래서 내가 그 시절에 그걸 매우 좋아해가지고 거의 막 가사를 외우다시피 했더니 단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그 레미제라블의 줄거리는 뭐예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학생들이 저항에 싸우다가 실패한 얘기. 근데 프랑스 혁명은 나중에 성공하게 되죠. 그 스토리는 실패했지만 전체적으로 성공해서 3대 가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자유, 평등, 파괴. 근데 덴마크를 세운 그룬트비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이 자유, 평등, 파괴를 어떻게 실현해볼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아까 그 6가지 가치예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그룬트비의 자식들이, 그룬트비의 후예들이 무려 70년간 통치했는데 그 당의 이름이 사회민주당이에요. 그 사회민주당의 강령이, 3대 가치가 자유, 평등, 파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첫째,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모델이 아니다. 우리의 모델은 여러 모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다른 모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덴마크다. 그래서 덴마크는 이렇게 살 수도 있네?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우리에게 멈춰서기가 필요하다. 덴마크에서 가장 부러운 게 바로 옆을 볼 시간적 여유가 있다. 특히 인생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뭔가 깨름치게 내 발걸음이 무거워. 그러나 계속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에 그냥 밀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과감하게 이제 멈춰설 줄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10시에 강의를 했더니 생협 이런 데서 하는데 대부분 엄마들이에요. 질문 시간에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한 엄마가 손들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오연우와 함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강의를 준비하고 했더니 아빠가 출근하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질문을 꼭 해달라고. 질문이 뭐예요? 그랬더니 질문은 아빠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빠가 1년에 휴가를 며칠 씁니까? 그냥 한 3, 4일 쓴대. 우리나라 법정 휴가의 기본이 며칠이에요? 15일인가요? 16일인가요? 그 다음에 연차가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한 제 나이 또래가 되면 최소한 30일은 써야 돼. 법정 휴가 이거 다 못 씁니다. 그거라도 일단 제대로 쓰고 한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근본적 질문들을 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사회가 덴마크에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한 구석이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덴마크가 면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적 언어로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그 어떠한 사람들, 그 어떠한 조그마한 조직들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나마 유지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발굴하고 격려해주고 어깨동무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사실 우리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돌아다녀봤더니 이분들이 저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독후감을 이거 했어요.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게 뭔 말이에요? 그동안 나는 이 사회에서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을 읽어봤더니 내가 비록 우리 사회에서는 비주류였지만 행복사회, 행복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류의 길을 타고 있었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응원도 중요하고 발굴도 중요한데 우리도 더 꿈틀꾸려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돌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회인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국을 돌아봤더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궁금해. 누가 이런 강의를 주최할까? 근데 가보니까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꿈틀꿈틀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끝나네요. 이제 다 끝났네요. 오늘은 가상마을, 꿈틀리 마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꿈틀리 마을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어떻게 꿈틀거리고 곳곳에 진짜 곳곳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순천만 하면은 관광지로 생각하시죠. 근데 순천만에서 200m 떨어진 조그만한 초등학교에서 나를 초청했는데 교사, 학부모 80명이 모인다고.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완전 깡슈거리야. 어떻게 도대체 80명 모이지? 했는데 저도 7시간 됐더니 진짜 80명이 다 왔어. 어디 있어? 순천 시내에서. 학부모들이 시내 뭐예요? 원래 초등학교가 20명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폐교 직전인데 선생님 몇 명이 결의한 거야, 학부모랑. 우리가 이 학교를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혁신하고. 그랬더니 4년이 지난 지금 120명으로 늘어났어. 그래서 그 4년간의 변화의 스토리를 듣는데 순천만 갈대숲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로 꿈틀꿈틀 지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서 이 발상을 하고 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바로 여기에서 전국에서 한 명씩 초청해봤어요. 강의 현장에서 만나서 새롭게 알게 된 사람 한 명씩 각 도대표로 대학생부터 75세 노인까지 남녀노소. 그랬더니 너무너무 3시간 동안 재밌어하더라고요. 서로 어떻게 꿈틀대는가를 나누니까 기분이 막 팍팍 솟는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몇 분에 시작했어요? 15분인가 시작했죠? 15분에 시작했나요? 예. 정확히 1시간 5분 만에 강의를 끝냈어요. 이런 강사 드뭅니다. 제 약속을 지키는 강사.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할 텐데요. 혹시 나중에 질문을 못한 사람은 여기다가 이메일로 이렇게 하면 되고, 페이스북은 어때요? 5,000명까지만 친구 사게 돼 있죠. 제가 5,000명이 육박되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를 못 사게 돼요. 대신 유일한 방법은 내가 여러분을 먼저 친구 사귀면 돼요. 그럼 여러분의 존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나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들었는데 졸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심사를 해서 내가 먼저 이제 친구 신청을 이렇게 할 거예요. 트위터는 아무나 이렇게 막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명함 나눠줬어요? 예. 제가 전국을 돌면서 중대한 결정을 했어요. 명함 원하는 사람한테 다 한번 나눠줘 보자. 근데 우리 직원들이 50대 50이었어요. 반대파가.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나눠주지 마십시오. 근데 전국에 12,000건 나눠줬는데 부작용 2건 발생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작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검증됐다. 아, 역시 나눠줘도 상관없구나.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는 무려 저의 핸드폰 번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친구를 사귀면서, 예? 뭐요? 뭐 벌써 하시려고요?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그리고 이 명함이 특수 제작된 명함이야. 내가 박원순 변호사한테 배운 명함이에요.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오마이뉴스 그동안 공짜로 봤는데 지금부터는 월 10,000원씩 내고 보세요. 형편이 되신 분들 이런 사인이에요. 종이신문은 15,000원씩 내고 봤는데 왜 오마이뉴스는 공짜로 내고 봤을까요? 신기하죠? 그럼 저는 어떻게 115명의 월급을 주었을까요? 자발적으로 월 10,000원씩 내는 사람이 무려 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야. 이게 또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미안했던 거 사인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 수첩과 책을 공짜로 드리는데 근데 계산을 잘해야 돼. 책은 15,000원짜리인데 이건 한 번 사인하면 10,000원씩 나간다. 계속 나가라. 해지할 때까지. 그래서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아무 질문이나 상관없어요. 네. 제가 그늘을 발견하려고 모든 예를 썼습니다. 아, 덴마크에 갔더니 매춘이 있구나. 덴마크에 갔더니 복지제도를 악용해서 공짜로 그냥 일 안 하고 타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아 이러는구나. 덴마크에서 내가 거지를 발굴해봐야 되겠다. 찾아가면서 거지를 발굴해가지고 막 뭐라 얘기하기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제가 생각한 것이 그 문제가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매우 특수한 예외적 경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짧은 기간 동안 덴마크를 취재하고 있는데 이런 거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한눈에 봤을 때 딱 아! 이게 문화로 형성되어 있네. 이것 중에 우리가 배울 걸 먼저 배워보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책을 읽으면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점만 많이 써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러한 시각을 의식해가지고 내가 문제점을 몇 개 지적해놨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이제 어느 사이나 있지만 지금 어때요? 이제 이민족과의 결합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독일, 프랑스보다 훨씬 좋다. 그럼 폭동도 안 일어나고 사회복지 차별 하나도 없고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죠. 덴마크도 단일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은 포용 문화를 많이 형성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할 때 어때요? 정서적으로까지 결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의 한계를 아마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랑 똑같이 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덴마크도 급속하게. 그래서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제도를 하려면 왕성한 젊은 층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높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지제도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 이걸 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런 거 말고 뭐 특별히 아직 이거 진짜 문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옛날에는 굉장히 낮았는데 여기도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2008년 유럽 경제 이후에 실업률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청년 실업률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의 청년이 취업 준비생이 아까 왜 여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취업을 안 하면 졸업을 안 하고 취업을 안 하면 2년간 실업자의 편성이 되는데 초봉의 약 80%를 받아요. 2년간. 그러니까 안정되게 그 사이에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냥 취직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취직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에는 무한대였는데 2년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럼 뭐예요? 2년이 다가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이것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사람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고, 가장 부러운 것은 우리 분단국가 입장에서 가장 부러운 것은 분단 비용이 안 된다는 것,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다 물어봤는데 글쎄요 우리 걱정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이러는데 저를 보고 나서 걱정거렸어요. 내가 한국에서 온 걸 안 이후부터 니네 나라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너는 여기 와서 왜 한가하게 지금 행복을 찾고 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네. 원자력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 보면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원자력이 없어요. 원자력이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목표가 아까 제가 저기 어딘가 얘기했는데 화석 연료 재료를 지향해서 2040년까지인가 그걸 향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여기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인상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지방자치. 내부장 에너지는 우리가 만든다. 근데 그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조직, 예를 들면 지역 난방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통 조직도 협동조합 자치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도 협동조합으로 자치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 생산과 유통과 관리와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시도한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네, 다음 질문. 네. 아빠가 바뀌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셨나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의 5%만 수술을 해요. 근데 우리 집에 지금 딸이 둘이 있는데 이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혹시 외부로 반출 안 되는 거죠 이거? 내부용. 내부용. 혹시 외부로 반출돼서 우리 딸이나 아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교육용이니까. 여러분도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딸은 스스로 일어나는 케이스, 우리 아들은 스스로 못 일어나는 케이스. 근데 이 두 케이스 중에 우리 사회는 누구를 모범생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를 모범생이라고 하지. 근데 우리 아들이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스스로 일어나 있더라고. 그전에는 한 번도 못 일어났다. 새벽 5시 드디어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얘가 정신을 차렸다. 나가보니까 축구를 보고 있어.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얘는 축구 광인데 영국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팀을 응원하고 있어. 에버튼 팀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지가 보고 있는 거야. 자, 평상시 같으면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겠지. 네. 근데 결과가 달라면 아빠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한테 뭐라고 했냐? 물론 신호를 크게 두 번 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면 두 번.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엄마가 안 깨우고 새벽 4시에 일어나죠. 근데 강연에서 그런 여러분 아이가 95%에 해당됩니까? 아침에 뭔 일을 합니까? 그래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가 그닥 즐겁지 않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도 365일 관찰해보면 여러 번 지가 수술을 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춘천에 새벽에 놀러가고 지구대표 상봉터미널에서 5시에 만나기로 하면 지도표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브라질 월드컵 때 체험했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광화문 나가가지고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때 그거를 잘만 가꾸어주면 여기서 가지를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산업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스포츠 산업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뭐가 생겼어요? 경영학에도 관심이 많게 됐어요. 또 스포츠 산업이 뭐예요? 주로 계약이잖아요. 선수 계약, 룰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법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변호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법대 조국 교수가 쓴 책 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 이걸 보고 있더라고. 아빠가 쓴 책은 지진도 안 보는데 이걸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 조국 교수가 바로 아빠의 친구다. 안 믿어? 나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책을 다 읽고 나서 아빠의 친구인데 조국 교수인데 이렇게 격이 달라요.
그래야지. 아니 법대 교수가 법에 대해서 쓰는데 기억이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365일 중에 열흘만 스스로 일어나도 지가 좋아하는 것을 발굴하고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달라졌는데 늘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단둘이 지금은 식당에 가서도 말을 자주 서로 잘합니다. 옛날에는 아빠는 늘 온전한 문장으로 얘기하는데 아들은 파편 굴절된 언어예요. 근데 지금은 온전한 문장으로 주고받는 게 상당히 많아요. 왜? 이해 관심사를 내가 연습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야 에버턴 팀에 이번에 수입된 한 선수는 너무 비싸게 주고 온 거 아니야? 그럼 지가 10문장을 근데 이제 잘 생각했어. 이게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도했는데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엄마가 주로 교육하고 아빠가 너네 학교도 못 가보고 한 거 내가 반성한다. 덴마크에 갔더니 아빠가 50% 데리고 오더라.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네 관심을 가지고 학교도 가보고 담임 선생님도 만나봐야 되겠다. 근데 결사 반대. 그래서 지금까지 담임 선생님 못 만났어. 그 다음에 딸은 모범의 길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범의 길로 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범의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옆을 쳐다보지 못한 모범의 길일 수가 있어요. 진짜 모범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선택한 후에 모범이 아니라 그냥 다른.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더니 근본적 고민을 시작합니다. 응?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은 왜 사는지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 대학은 왜 가야 되는지 의미가 있는지 때려치웠어. 휴학을 해버렸어. 근데 그동안에는 항상 엄마랑 상의했거든. 모범적인 엄마랑 상의했어. 근데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려치운 거야.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얘도 교회 다녔지. 근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과연 신은 존재하는지. 세상에 이렇게 종교가 많은데 왜 하필 기독교를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데서 근본적 자기 질문을 한 번도 못 해봤어. 근데 이걸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모범의 길로 학교 왔던 엄마는 매우 당황하고 있어. 우리 엄마가 어떤 엄마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서 때 현모 양처 이렇게 써요. 네?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어 지금. 근데 아빠는 누구예요? 대학교 4학년 때 4과목 들었는데 평양 평균이 0.00이었어. 네? 그러니까 이 비모범의 길로 나는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애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환영한다. 한 학기가 아니라 2학기도 된다. 우리나라가 인생학교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네가 스스로 지금에 와서야 이제 인생학교를 찾았구나.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이거는 편집을 잘 해주시면 우리 가정사니까. 자 다음 질문.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제 개인적인 변화이잖아요. 아까 사회적인 관점도 변화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원래 기자님 가지고 계셨던 사회적 관점이 어떤 건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 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럼 나는 벌써 오마이뉴스 사장이긴 하지만 내 안에 진보 이념이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벌써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럼 삼성 좋아라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덴마크 가봤더니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곧 직장인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선입견에 앞설 수 있어요. 뭔가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평등이냐 자유냐 어떤 걸 더 소중하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좀 달라요. 네? 그렇게 느끼신 거랑 현실적인 문제도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 그걸 이제 적용을 이제 잘 해나가야지. 적용. 그래서 오마이뉴스부터도 잘 적용을 해나가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마이뉴스를 매우 자유롭게 한다는 것, 스스로 즐겁게 이렇게 한다는 것, 이거하고 오마이뉴스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약간 이걸 배반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근데 우리 아름다운 가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아마 다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연말 실적, 작년 대비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업계 순위가 어떻게 됐나, 이거 오마이뉴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업계잖아요. 여러분의 클릭에 따라서 방문자가 높아졌나, 낮아졌나, 광고는 어땠나, 실적은 어땠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즐겁게 잘 일했어도 연말에 실적이 나쁜 거 나쁜 거야. 과정은 생략돼. 그래서 저는 이제 덴마크 갔다 온 다음에 생각을 바뀌었어. 근데 이것의 핵심이 뭐냐? 가장 정점에 있는 건 뭐냐면 오마이뉴스는 죽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 응? 오마이뉴스는 죽을 수 있다. 아름다운 가게도 죽을 수 있다. 언제 죽어요?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해.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게 못 따라가는 때가 자연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 죽는 시점. 자, 그럼 과거에 우리 매체를 보면 사상계가 죽었어. 제가 청년 때 몸담았던 말지도 죽었어. 그럼 그냥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 그 걸음자리에서 시체 더미의 걸음자리에서 한겨레 신문이 등장한 거고 오마이뉴스가 또 등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아름다운 가게 죽어도 다른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어. 근데 너무 안절 부절 복달을 하지 말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난 나한테 인터뷰하러 온 기자 중에 제일 미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향후 5년간 오마이뉴스 플랜은 뭔가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아니 내가 팔자에 없는 사장을 지난 15년 동안 하느라고 이렇게 죽을똥말똥하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나더러 페달을 나 혼자 5년을 나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말이야. 니들이 하지! 이렇게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있어. 네?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저 덴마크 사회에서 가보니까 뭔가 그 실용적 타협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우리가 딱 생각해보잖아. 이런 주장을 엄청 하는 사람 있고 이런 주장을 엄청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이 둘이 이렇게 하면 막 안 될 것 같아 서로. 그 중간에 실용적 타협을 잘 만들어내는 그게 있다. 그래서 노동자 우리 파업하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대법원에서 막 가는데 우리 열받았잖아 지금 헌법재판소 저거에 대해서. 근데 쟤네들은 노동법원이 따로 있더군. 대법원 말고 노동법원. 그러니까 이 노동법원은 근데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그러니까 노동자도 노동법원의 구성과 운영과 여기에 함께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불만이 그런 거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조합해내는 거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오마이뉴스가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데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덜 좋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즐겁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실제로 마음을 가져야 돼. 네. 자, 또 다음. 관심인데요. 자정 대선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미래가 비전이 안 보이고 이런 얘기 때문에 다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곳에서 희망을 느끼시고 네. 이제 그렇게 해나가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떤 곳에서 느끼실 때는 그런 힘들을 갖다시고 계시는지. 일단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계기는 자, 더 찾아보자. 어디서 찾을까? 덴마크에서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생각은 뭐예요? 저는 옛날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사회는 전진하고 있다. 때로 반동이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는 전진하고 있다. 이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 간 거죠. 그래서 이게 반동이 오긴 왔는데 이 의미가 뭐냐? 진짜로 국민들은, 시민들은 절망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은데 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인가 없는가? 그래서 내가 덴마크를 가본 거야. 그때 덴마크는 나에게 매우 힘을 줬어요. 왜?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사람 더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더 지금 기운을 차리고 있어요. 기운을 받고 있어요. 아까 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왔더니 내가 매우 추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 매우 다양한 지금 저를 추천하는 데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경북도청도 있고요. 대구교육청도 있고 그러니까 매우 그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상당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꿈틀거리고 있어요. 응? 네. 그런 것 속에서 제가 힘을 받는 거죠. 춘천에 갔더니 대학생 4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안 했어. 부모들은 이제 취업을 하기를 원했겠죠. 근데 자기네들은 안 하고 협동조합으로 북카페를 만들었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춘천에 서점들이 다 사라졌다. 술집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자기네들이 협동조합으로 이 인문학 공간을 복원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칭찬해주고 또 어른으로서 걱정이 되겠죠. 밥벌이는 되냐고 물어봤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벽을 보는데 벽에 이렇게 써있어. 우리는 우리의 작은 꿈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어르신들 제발 밥벌이는 되냐고 묻지 마시오. 이 자체가 꿈틀대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전국에서 본 13,000명을 꿈틀리 주민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이 꿈틀리 주민들이 꿈틀거리는 뭘로 꿈틀거릴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이제부터 우리가 학생을 만나면 성적은 몇 등이냐, 어느 대학 갔냐 이게 중요해요. 어른을 만나면 월급이 얼마냐, 뭐에 취직했냐 이게 중요해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슴은 지금 뛰고 있습니까? 이거부터 어저께 그저께 이 강의를 주최하는 데가 열정대학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혹시? 네. 그 친구가 여기 아름다운 가게에 펀딩 받고 있던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만수도 못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들 200명 모였는데 패널로 등장한 아이가 질문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남들이 다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에 3년간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신의 직장이라는 시험을 뚫고 온 사람들이 다 그럭저럭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신의 직장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럭저럭 살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틀 전에 사표 냈대. 근데 자기를 다 풀어버렸대. 멋지다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젊음을 허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뭔가를 해볼까 하면서 애들이 하도 이렇게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모시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내일 모레 제가 피자 사주고 있어요. 안될 독후감 쓴 사람. 제가 무료 강의를 별로 안 하는데 오늘은 유료 강의예요. 아름다운 가게가 돈도 없을 텐데 저한테 강사료도 준다고. 최종 확정됐나요? 제가 드물게 무료 강의를 얘네들 해줬어요. 왜? 자기들 돈이 없대. 자기들 다 재능 기부로 한대. 근데 이런 애들 덥석 받아들이면 안 되죠. 반드시 조건을 붙여야 돼. 아니 그 정도의 원하려면 성의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의 증거로 그러면 얘들이 20명이 독감을 써라. 안 사도 된다. 책 도서관에도 다 있고 친구한테 빌려봐도 되고 한 사람만 사가지고 돌려봐라. 근데 진짜 20명이 썼어. 그래서 내가 감탄해가지고
그 20명의 도구를 다 읽고 내가 일일이 코멘트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모이자고 번개를 금요일 날 밤 8시에 쳤어. 뭐, 여러분도 피자 먹고 싶잖아요. 곱살이 나한테 허락을 맡아요. 오마이뉴스 정기 독자 되면 내가 허락을 해주세요. 다음 질문. 15분 남았어요. 15분. 6시까지 우리가 뭐 예. 어떤 사람 질문하라고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고 질문하는데 이 사람 저예요. 주변에서 덴마크를 발견하라 이민 가지 말고. 근데 이제 저희도 저희 생활 곳곳에 저렇게 대안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도 있고 저희도 개인 생활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좀 절망적이게도 우리의 사회가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좀 이 경쟁 사회에서는 낙오될 수 있고 물론 다른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희망을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희망의 증거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12년 동안 월간 말지라는 데 있었어요. 오마이뉴스 하기 전에. 여러분 월간 말지가 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알아요? 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고 이제 약간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옛날 책까지도 이제 들고 이루었으니까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말지는 월급이 얼마였냐면 교사 초봉의 한 3분의 1 되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첫 직장을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들어갔느냐 그러면 학생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응?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뭐 KBS, 조선일보 이런 데는 그때는 우리가 관제 언론이라고 했어요. 전두환을 막 칭찬하는 언론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런 데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언론 중에.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 뉴스타파 정도 되겠네. 그때 당시 그 언론이 그 해직된 기자들이 만든 뭔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했죠. 근데 요즘 언론사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내 발로 찾아갔어요. 내가 여기서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잘 왔다 그래. 일주일 후에 시험 보는데 어떻게 니는 알고 왔냐고. 나는 우연히 왔는데. 시험 보는 날 갔더니 4명이 와 있다. 다른 언론사는 막 수천 명 몰려올 텐데. 합격해가지고 일주일에 갔더니 4명 더 왔어. 근데 시작했는데 월급이 교사 초봉의 3분의 1이야.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일했어요. 12년 동안.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오마이뉴스 모토인 모든 시민은 기자다가 생겼어요. 근데 내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 상당히 멋있는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걸 어렵게 쥐어짠 게 아니라 그냥 맨날 쫓겨나. 출입기자실에서. 니들은 군소매체인데 여기까지 니들이 왜 하냐. 그러니까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나의 생존 슬로건이 모든 시민은 기자다였어. 그리고 기자 생활을 더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직업 기자만 쓰냐? 시민들도 지금 각성한 시민들 되게 많은데 시민들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냥 모든 시민은 기자 돼가지고 지금 이 회사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책의 제목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원래 제목은 행복사의 비밀이었어요. 둘 중에 어느 쪽이 좋아요? 이게 더 낫죠? 근데 이 제목을 누가 지었냐면요. 아까 우리 집에 2아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족회의를 했어. 제목을 뭘로 할까? 근데 이 모범적인 우리 딸은 당연히 가족회의 참석하죠. 그래서 제안했는데 뭘 제안했냐면 덴마크야. 너는 왜 행복하냐? 이걸 제안했어. 그럼 상당히 괜찮지. 귀여워요. 괜찮아. 그러나 탈락. 근데 우리 머스만은 지가 지금 고3인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놈의 가족회의 시크 참석 안 해. 근데 아침에 등교하면서 운동화 꺾으시 등교하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갔어요. 이게 직전입니다.
나중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행복사회점이라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두 개를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이게 많았어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불안, 추조, 긴장, 문제 속에서 새로운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조건이 자기가 비주의인 것 같고 월급 적은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안아준 것 같고 이게 무슨 사인이야?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조명해 볼 수 있는 사인. 만약에 제가 월급 많은 데서 12년 동안 있었으면 조선일보 KBS 기자였으면 내가 미쳤다고 모든 시민은 기자를 이걸 만듭니까? 그냥 조선일보 편집국장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네? 네. 아까 그 레고가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레고는 플라스틱이잖아요. 원래 레고의 시발은 나무 장난감이야. 그럼 이 창업자가 왜 레고를 만들었느냐? 원래 건축가였어요. 집 파는 사람. 근데 이거는 경제가 안 좋으면 안 팔리잖아요. 경제가 안 좋았어 그 해. 근데 안 팔리니까 자부지책으로 만든 게 큰 집은 안 사니까 그럼 조그만 장난감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나무 장난감이 시작해서 이게 서서히 이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척박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보인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 사회도 덴마크처럼 저런 안전망이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뭔가 계속 다른 길도 있다는 돌파구를 제시해 볼 때, 아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고, 이게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져야 돼. 우리는 과도기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데, 그러나 사명감만 있으면 나중에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이걸 즐겨야 돼. 즐겨야 돼. 즐기려면 때로는 멈춰서면서 즐길 수 있는 자기의 기반, 철학, 가치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철학, 기반,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가면 지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빨리 그만두세요. 네. 그만두는 게 좋다. 자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자, 다음 분. 이제 어느 정도 됐나요? 네. 그러면 정리할까요? 그 사이에서? 아쉬운데 더 질문을 이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혹시 나중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기어이 6시까지 채우려는 우리 주최 측에. 네. 시간을 채우려고 한 건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도 잠깐 이제 직원분하고 잠깐 얘기한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도 책을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행복한 일터에 대해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이제 HR 팀에 있어서 좀 고민하는 바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책을 읽으신 분이 만드신 분이 또 사장님이시고 아무래도 오마이뉴스가 그런 행복한 일터가 되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잖아요. 뭔가 좀 복지를 위해서 하려면은 근데 아무래도 그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돈이 들지 않지만 뭔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요 지금 여러 가지 이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재단이 지금 옛날 박원순 변호사랑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제가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박원순 시장 같았어요. 왜냐? 지금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공무원 월급 주는 일 걱정하지 않아. 그죠? 이게 뭐처럼 해방돼서 지금 저거 하고 있을까? 물론 요새 좀 곤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옛날은 뭐 맨날 희망지 약수 아름다운 재단 할 때 막 나한테 뭐 회비 가입하라고 회원 가입하라고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10만 클럽 회원이야 우리 회원이야 왜? 둘이 서로 교환하기로 조인식 해가지고 나는 그게 해주고 저기는 이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 해방돼 있잖아요. 아니 난 저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서울시장을 하는 거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오마이뉴스도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데 돈이 제한이 있어서 이게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시도를 한 걸 소개하면 첫째는 크로스 미팅이라는 거예요. 부서와 상관없이
이 부서 저 부서 사람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실패상을 정했어요. 근데 꼭 성공해야 상 주는 게 아니라 실패도 상 주는. 그래서 아름다운 실패상. 세 번째로는 자유로운 한 달. 이건 뭐냐면 우리 수습 기자들이 기자를 뽑으면 이제 채용돼서 훈련하잖아요. 정기자가 돼, 정직원이.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선배한테 가서 명령 받는 거야, 그동안.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정기자, 정규직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유로운 한 달이야. 출근 안 해도 되고, 사장 지시 안 받아도 되고, 팀장 지시 안 받아도 되고, 지가 그냥 기사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이 자유로운 한 달을 줘요. 이게 우리 수습기자들 기자들 첫해. 근데 이걸 원래 줄 때 수습기자들만 그러지 말고 경력기자들도 이거 하라고 준 거거든요. 근데 잘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존 그대로 하는 게 편한다 얘네들. 네? 어찌 보면. 그래서 그 전통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비전 공유. 그래서 지난 MT 때 이제 비전 토론 이렇게 했고, 그날 해보니까 의외로 막 비판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셋째 주인가 우리가 날을 잡아놨어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아예 근무 시간에 4시간 동안 다시 그런 우리가 토론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더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하되, 그러나 어때요? 제가 볼 때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또 회사하고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사장으로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자들도 만족도가 높은 기자가 있지만 또 의외로 만족도가 막 떨어지는 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간극을 어떻게 또 잘 줄 것인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 아름다운 가게도 이제 조직이 상당히 커질 텐데, 커지면서도 행복 지수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직원 4명에서 시작할 때는 진짜 막 한 20명까지 괜찮았는데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술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적어야 되고, 특히 중간 허리 팀장급 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장들이 과거에 팀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NGO라든지 오마이스 조직도 마찬가지고, 팀장들이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중간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아본 게 별로 없어요. 워낙 그동안 바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후배였는데 지금 이제 중간이 돼가지고 어정쩡히 많이.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또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잘 교육받는. 그래서 우리가 새해 되면은 중간 관리자, 팀장 교육을 반드시 받기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책을 지금 고등학생들하고 제가 많이 토론을 하는데, 그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독후감을 썼는데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참 제목을 잘 달았어요. 얘는 나중에 편집 기자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달았냐면은, 떠나든가 그냥 살든가 확 바꿔버린다. 그래서 나는 바꾸는 쪽에 서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나는 한 시민으로서 바꾸는 쪽에 서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등학생이 벌써 자기 자식 걱정합니다. 내가 바꾸는 쪽에 선다 한들 내 대회는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이 수능 봤을 때 수능 성적표가 마치 인생의 최종 성적표인 양 손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꿈틀대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꿈틀리 주민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상 마을을 만들고 꿈틀리 지도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전라남도에 있는 꿈틀리를 우리가 한번 방문해 봅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또 사장님 또 뭔 일 벌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또 여러분들과 아마 또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시내 돌아다니다가 어디 아름다운 가게를 봐도 들어가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친구들이 생기겠네요.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